시간, 무의식, 반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둘레지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이와 반복의 2장이죠. 2장에 이제 다루어지는 것이 시간과 무의식과 반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주체화의 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현대 철학 입문서에서 다들 보셨겠지만은 보통 이제 근대 철학과 그 현대 철학의 차이점을 근대 사상들이 대체적으로 인간 주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실체적이고 어떤 그 긍정적이고 어떤 특권적이라는 걸로 봤다면은 현대 사상가들은 대체적으로 주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어떤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근대 철학자들에게 함축되어 있는 어떤 인간의 특권이라든가 주체의 어떤 그 위상이 현대에 와가지고서는 달리 파악된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 한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좀 복잡하죠. 간단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흉 같은 사람의 주체 개념은 이미 벌써 그 굉장히 이렇게 해체된 주체죠. 그죠? 많이 해체된 주체고, 또 칸트의 주체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떤 자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그렇게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근대 주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 주체 개념도 그 한 갈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여러 갈래가 있고 그 각 주체마다 또 내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와 현대를 이렇게 딱 이분해가지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적에 근대 주체에 비해서 현대 주체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하고 실천적이지 않은 걸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강의의 그 어떤 기본 줄거리는 칸트에서 물론 이제 흉부터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칸트에서 들레지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상사에서 전개된 그 주체 개념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서 특히 이제 그 들레즈가 차야반복 2장에서 전개한 주체론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특히 포인트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그 강의의 성격이 이제 차야반복이라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차야반복 2장을 기본 텍스트로 놓고서 이 사람이 그 인용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사상가들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하다가 베르그송에 대한 얘기가 좀 길게 나오면은 한 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베르그송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질과 기억을 한 1시간,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예컨대면 프로이트가 나오면 또 프로이트로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들레즈만이 아니라, 차야반복 2장을 일종의 기본 텍스트로 하되, 이 사람이 끌어들이고 있는 사람도 같이, 물론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사람만 뽑아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니체하고, 프로이트하고, 락강도 같이 얘기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 다음에 베르그송하고, 이렇게.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원 회귀론이죠. 그죠? 영원 회귀론. 니체 영원 회귀론이 우리 주제인 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영혼에게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제시하는 어떤 중요한 주체와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락강은 이제 무의식, 인간 무의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통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프로이트락강이 또 자주 얘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르그송의 기억론, 베르그송이 그 메모리, 기억에 대한 중요한 이론을 남겨있죠. 그죠? 그래서 그 프로이트와 베르그송이 거의 비슷한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무의식을 같이 얘기하죠. 같이 얘기하는데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하고 베르그송이 말하는 무의식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죠? 둘 다 19세기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어요. 둘 다 19세기 샤르코라든가 뭐 자네라든가 이런 그 19세기 심리학, 병리학, 생리학 이런 데 근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길을, 다른 의미의 무의식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거고, 둘레즈가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활용을 하고 있나라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비교가 되겠죠. 그죠? 관련되는 텍스트는 칸트 같은 경우는 주로 순수이성 비판이 주요 텍스트로 되고 있고,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말하는 그 종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종합이 우리 강의 전체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 화두라 그럴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칸트를 잘 아시겠지만, 칸트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경험이 성립하려면은 단순한 지각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지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체성에 의해 가지고 구성돼야 되죠, 그죠? 구성이 돼야지 비로소 거기에서 어떤 판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구성한다라는 말도 쓰고 더 기본적으로는 종합이라는 말을 쓰죠. 만약에 우리의 주체성이 종합이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재미있는 예가 있죠. 칸트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칸트 철학에서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그 임상 예가 있는데, 미국이던가 어떤 나라의 46살 된 사람이 시각을 찾았어요. 처음에 시각이 잃어버렸었는데, 시각을 찾았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찾았는데, 끝내 이 세상을 우리식으로 못 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볼 적에는 이런 놈들이 이렇게 다 덩어리져 보이죠. 이렇게, 그죠? 덩어리져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덩어리져 보이죠.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디비주얼라이즈 된 거예요. 개체화. 인디비주얼라이즈 된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은, 색깔과, 어떤 빛과, 이런 게, 이렇게 뭐랄까, 우리 미술할 때 물감 푼 것처럼, 물감 막 푼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그 다음에 공간 감각도 멀고 가까운 게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예가 두 번 있었는데, 13살짜리인가 한 애가 하나 있었고, 이 사람이 있었는데, 얘는 결국은 찾았어요, 그걸. 아직 어리니까, 이제 결국 이 공간 감각이라든가 지각 구조를 찾았는데, 그 나이 든 사람은 끝내 그렇게 그냥 뿌옇게만 보이는, 뭐가 있는 건 알지. 있는데 이게 부러지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만약에 이제 살았다면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것. 우리의 이 지각 구조가, 그 다음에 오성의 이 범주들이 작동해가지고 우리가 감각한 것을 정리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명료한 의미에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칸트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그 지각, 감성, 우리 감성의
두 형식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죠, 그죠? 시간, 공간. 그게 작동을 해야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이게 구분이 되는 거고, 시간이 작동을 해야지 어제 일과 오늘 일이 구분이 되죠. 만약에 우리 주체성에서 시간의 형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제인지 오늘인지 이게 내일인지 막 헷갈리는 거지. 그 다음에 오성. 우리 오성의 틀은 뭡니까? 범주죠. 그죠? 카테고리, 범주죠. 범주. 그죠? 비가 오는 거를 보고 땅이 젖은 거를 봐도 우리 주체성 속에 인과라고 하는 코잘리티, 인과라고 하는 그런 범주가 작동을 안 하면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거 뭐 실험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한테 인과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죠?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젖었다. 그러니까 비 온 게 원인이고 땅 젖은 게 결과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크고 작은 거를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알죠, 그죠? 한 번만 알려주면은 그 다음부터 크고 작다는 걸 다 비교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틀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칸트가 말하는 우리의 그 종합 능력이죠, 종합 능력. 그러니까 사물을 지각을 해서 그 파편들을, 그 혼란스러운 파편들을 감성이 종합하고 모성이 종합하고 종합을 해야만 비로소 거기에서 뭡니까? 안정된 지각과 명료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칸트의 그 순수성판의 요체죠, 그죠? 이 얘기가 우리 주제의 기본적인 화두가 되고, 이 신시스라는 거는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함축하고 있죠. 시간, 그죠? 시간. 물론 공간도 있지만, 공간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제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사건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이렇게 파편으로 흩어지지 않고 종합이 됨으로써만,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칸트의 기본 발상이고, 이 발상이 우리의 모든 논의의 그 출발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체 같은 경우는 딱 한 권을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렵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가장 연관성이 깊은 책이고요. 깊은 책인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워낙 해석의 여지가 많은 책이고, 니체 보고 설명하면 자기도 잘 모를 것 같아. 나 이제 못 다를 것 같아. 굉장히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읽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죠? 만만치가 않고, 이 사람이라는 게 유고들이 많아요, 유고들. 몬테너리가 편집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 책상에서 그 전집이 나왔죠, 그죠? 20몇 권짜리. 이제 거기 보면 유고가 6권인가 6개 있는데, 그 유고에 보면 이제 좀, 이 사람의 영혼회귀론이 시사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어느 한 걸 추천하기는 이제 뭐하지만, 니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논의 전체에서 미래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돼요, 미래하고. 물론 어차피 다 현재나 과거로 연관되지만, 미래라고 하는 것, 다가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반복이죠. 반복. 회귀한다는 거는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바꿔 말하면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 근데 그 반복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죠? 니체 자신에게서도 그 이야기 해석 바꿔요. 니체에게서도. 즐거운 지식 같은 데서는 그 악마가 와가지고 속삭이죠, 그죠? 자기 귀에다가. 너는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생을 다시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뒤에 가면 또 이제 그 결정론이 아니라 우발성을 이제 제시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니체 자신에게서도 영혼회귀 개념은 이렇게 아주 완성된 깔끔한 이론으로 다듬어진 게 아니라 흩어져 있죠, 그죠? 상당히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고 어찌 보면은 이 차야반복이라는 책은 영혼회귀론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차야반복이라는 책은 니체가 벌려놓은 영혼회귀론을 정리한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차이는 힘의 의지고 차이는 힘의 의지고 반복은 영혼회귀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그건 만은 아니지만 이 니체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 책에서 차야반복이라고 이 사람이 그 주제를 선택할 적에는 틀림없이 그 힘의 의지와 영혼회귀의 관계가 아마 머릿속에서 그 감돌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점에서 반복의 문제를 얘기할 적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죠? 니체가 영혼회귀론이. 그 다음에 프로이트와 베르그송인데 베르그송 같은 경우는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물질과 기억. 물질과 기억이라는 그 책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 책에서. 거기는 기억론, 기억,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그 메모리는 과거 얘기할 때, 과거에 대해 얘기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들레즈의 그 영화에 대한 시네마라는 책이 있죠, 그죠? 그 시네마라는 책에 보면은 그 몇 챕터가 베르그송에 대한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주석이 뭐냐면 물질과 기억에 대한 주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네마에 나오는 그 주석도 같이 읽어보면은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그 황수영 선생이 우리 여기 강의하시는 거죠? 황수영 선생이 그 물질과 기억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 그린베이에서 나오는 리라이팅 클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제목이 긴데 상당히 그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물질과 기억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기억은 아마 우리가 아마 몇 시간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 할애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 라칸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는, 이 사람의 그 주요한 논문들이 있어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자아와 이드,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성룡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이런 그 네 편의 논문들이 있는데, 들레즈가 이제 그 논문들을 많이 인용하죠, 그죠?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예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차이의 반복이라는 책은 프로이트의 그 죽음 충동과의 대결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이트의 그 데스 드라이브, 죽음 충동이라는 그 개념과 어떻게 대결하느냐. 이게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화두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이 장의 한 섹션 전체가 거기 받쳐 있죠.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 대한 분석이 받쳐 있죠. 그죠? 데리다도 거기에 대한 글을 쓴 걸로 내 기억을 하고. 근데 그 논문이 상당히 후대 사람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논문에 대해서. 그래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서 1시간 정도 할애해서 하고, 그 락강의 그 세미나 2권이 있죠, 2권. 2권에 보면 이 죽음 충동에서는 코멘트가 나와요. 레피티션, 그 반복에 대해서. 그거는 번역본이 없어서 그거를 할애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간간히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락강의 에크리가 완역은 아직 안 나왔고, 락강의 욕망이론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중요한 논문들을 뽑아서 번역한 락강의 욕망이론.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 나온 논문들을 보시면은
웬만한 중요한 건 다 들어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2장의 제목이 대자적 반복인데, 대자적 반복. 대자라는 말은 헤겔 용어죠, 그죠? 헤겔의 피어지시, 피어지시. 그 다음에 불어로 하면은 그 북스와, 이건 사르트르가 존재한 위에서 많이 얘기했죠, 그죠? 대자에 대한. 대자가 뭐예요? 대자. 대자라는 거는 즉자 하면 즉자. 즉자 하면은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지. 그냥 자기. in itself. in itself. 사르트르식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이런 우리 의식을 뺀 모든 건 다 즉자죠. 우리 의식을 뺀 모든 게 다 즉자죠. 즉자. 그냥 존재하는. 그냥 존재하는. 헤겔로 말하면은 뭡니까? 부정의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헤겔 같은 경우는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부정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부정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 생기는 건데 그런 운동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즉자죠. 근데 대자는 대자죠. 대자. 그러니까 번역을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일본 사람 번역한 건데 자기를 대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대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대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헤겔이나 사르트르에 따르면 자기를 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체성, 의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 내가 나를 대하니까 나 그래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동물들을 무시하는 동물들도 내가 보기엔 대자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어찌 보면 근대 철학자들의 편견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대자라고 하는 건 주체성이죠. 주체성 또는 자기의식. 자기의식.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즉자적 차이 아니에요. 1장의 제목. 즉자적 차이. 1장이 즉자적 차이고 2장이 대자적 반복이죠. 그러니까 즉자적 차이는 차이 자체. 오로지 차이이기만 한 것, 이런 거예요. 순수 차이. 그러니까 들러지가 순수 차이라는 말도 쓰고, 그죠? 즉자적 차이라는 말도 쓰고, 내가 볼 땐 좀 이렇게 번역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어렵게. 그냥 차이 자체. 차이 자체. 순수 차이죠. 이 장은 이제 대자적 반복인데, 이때 대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체성에 연루되는, 이런 뜻이에요. 주체성에 관련되는, 주체가 연루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이게 텍스트가 워낙 댄스 하루에 댄스 그래서 빡빡해가지고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반복되고 있는 대상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을 응시하고 있는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는 대상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일 텐데. 그러나 이제 그 반복을 응시하고 있는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 변한다. 근데 A라고 하는 게 똑같이 반복됐어요. 그럼 그냥 A죠, 그죠? 그냥 A입니다. A인데 그 A란 놈의 반복을 응시하고 있는 우리 정신에서는 뭐가 변하죠? 뭐가 변했습니까?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A로 반복된다고 이걸 연결시켜 보고 있지, 정신이. 그죠? 그쵸, 그죠? A 그 자체는 변화가 없지, A 자체는. 그러나 A라는 놈이 A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이 전체를 응시하는 정신에서는 무슨 일이라는 거 일어나고 있지, 지금.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응시한다는 이 단어가 꽁땅플레, 컨템플레이트입니다, 컨템플레이트. 이 단어가 굉장히 여기서 혼란을 가져오는 단어인데, 컨템플레이트 하면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조하는 거 아니에요? 관조한다. 관조.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테오리아, 지금 우리가 시어리라는 말이 거기 나죠. 시어리, 테오리아. 이게 이제 보통 관조인데. 지금 말하는 이제 이론이 이제 여기서 나왔죠. 그죠? 테오리아는 어떤 사물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게 그게 테오리아예요. 테오리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이 막 변한다거나 자기 마음이 막 변하면은 관조할 수가 없죠. 내가 대상을 보고 있는데 그놈이 막 변해요. 그럼 내가 막 따라가야지, 그지? 그놈이, 그지? 아니면 대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변해. 마음이 자꾸 변해. 또는 뭡니까? 같이 변하든지. 그럼 내가 그 대상을 이렇게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관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테오리라는 건 뭐냐면 대상의 동일성이 이렇게 다 있고 그 동일성을 응시하는 나의 그 영혼. 표식해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둘이가 뭡니까? 딱 보는 거죠. 그죠? 그게 관조하는 거예요. 관조, 테오리아.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이 그리스의 그 형상 철학, 이데아, 에이도스 철학의 성격을 잘 보이죠.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저게 그리스 학자들의 이상이죠. 저렇게 테오리아의 세계로 가는 게, 테오리아 세계. 본질들을 이렇게 이 세계의 운동들, 감각적인 성질들 다 떨어버리고, 전부 떨어버리고, 그 이데아, 형상이 다 있고, 그 형상을 내 영혼이,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도 뭐, 무슨 기억이니, 뭐니 다 떨어버려요. 정말 떨어버리고, 그거를 딱 보는 거죠, 이렇게. 그게 테오리아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꽁땅플레, 컨템플레이트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말을 전혀 다르게 쓰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드레이드 텍스트를 읽는 게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의 용어법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일상으로 알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독특한 자기 의미력을 쓰니까, 항상 이제 거기서 자꾸 헷갈리죠. 기계 뭐 이런 말도 그렇고. 이 응시한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 사람한테서는 고전 철학과 반대의 의미예요. 꼭 어떻게 보면 반대. 그러니까 의식, 순수 의식, 순노에시스죠. 순수 의식으로 사물을 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순수 의식 이전의 단계에서 사물과 만나는 거예요. 이전 단계.